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당신이 은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홍순재 님이 지었고요. 노숙자에서 창업교육가로 성공한 홍순재가 들려주는 희망 메시지. 이 홍순재 님은 KBS 강연 100도씨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올린 분이죠. 공감 온도를 98도까지 끌어올린 분이에요. 저는 빚만 5억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한 창업교육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홍순재님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제야 였어요. 청소년기에는 오토바이, 10대 때는 오토바이로 광속하다가 집에 쌀이 없다는 것이 서글퍼서 정신을 차렸고요. 액세서리 가게를 하다가 아주 까칠한 부동산 그 사업가를 되게 친절하게 맞이했더니 눈에 들어서 부동산 업자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탄탄대를 올라서 한때는 차에다가 현금 1억도 가지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돈을 휴지 쓰듯이 물 쓰듯이도 해봤답니다. 한 점심시간 20만 원짜리 중국 정식을 먹고 다니고, 불꽃놀이 갔을 때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50만 원을 막 그 자리에서 현찰로 주면서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돈 무서운 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썼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폭삭 망해서 5억의 빚을 지고 빚쟁이를 피해서 도망가서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유기견을 끌어안고 잠을 청하던 나날들이 많았죠. 자, 누군가가 남긴 밥을 먹던 순간들, 빚을 갚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시간들, 그러다가 은인을 만나요. 은인들을 만나서 그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섰고요. 스마트폰 첨성대를 개발해서 성공한 창업가이자 창업교육가로 변신을 합니다. 현재는 드림비즈 포럼의 대표로 있고요. 요즘은 이제 꿈꾸는 청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제 나눔 링커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서로 연결해주고요.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뜻하고 놀라운 그 링크들, 또 도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인생이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니까요. 이 홍수님이 겪었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생생하게 이 글을 읽게 되고요. 그의 아픔들, 고난들, 시련들에 같이 또 동요되면서 공감되면서 마치 내가 그 아픔을 겪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군요. 이제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경매, 공매 이런 거를 또 담당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때는 거의 조폭처럼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세입자들을, 그럴 때 완전히 조폭 분위기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또 고백을 또 늘어놨고요. 또 얼마나 돈벼락을 많이 맞았는지 보기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것들이 채무자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의 그 원수가 됐던 홍순재님은 오히려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죠. 빚만 5억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심이 들어오는데 그때 사건이 아주 리얼하게 표시되어 있네요. 아파트를 급습한 시커먼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순식간에 베란다까지 몰렸다. 그 전까지도 이런저런 험한 꼴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왠지 이젠 진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몸으로 받은 채권 추심은 말 그대로 뼛속 깊이 각인됐다. 베란다 하수구에 내 다리 한쪽에 올려지고 휘칼 하나가 발목 뒤쪽으로 세로줄 하나를 깊숙이 남기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고통보다는 두려움에 떨었다. 뼈와 근육들이 들여다 보이는 다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는 이대로 영원히 걸을 수도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무서웠다. 사채업자들이 사라진 이후 철철 흐르는 피를 급한 대로 휴지를 대서 막는데 멀리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나는 현기증 때문에 번져 보이는 태양을 마주한 채 멍하니 생각했다. 이제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 집은 12층.
뛰어내리면 그대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 만큼의 높이였고 나에게는 더는 희망이 없었다. 역시 그냥 그대로 뛰어내려야 하는 것일까? 뛰어내려서 겪을 죽음의 고통보다는 이후 살아남았을 때 당하게 될 모든 일들이 그때는 내게 더 공포였다. 그때 나의 때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베란다 문을 열었을 때 문득 어릴 때 주워들었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말이 뜬금없이 떠올랐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고통의 시간은 크로노스, 각각의 인간에게 다르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은 카이로스. 내가 나의 시간을 끝내려는 지금이 혹시 나한테 신이 던져준 카이로스면 어떡하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죽고 나서 돌이킬 수 없을 때 후회하면 어떡하지? 한번 머뭇거리게 되자 나는 섣불리 몸을 앞으로 내밀 수가 없었다. 그게 출혈이 지나쳐서 생긴 망상인지 아니면 막상 죽음을 앞에 두니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그랬던 것인지는 아직까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었다. 죽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살아난 거예요. 고통을 악물고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이겨낼 수가 없죠. 일단 뭐 이대로 도망가서 그냥 노숙자가 된 거예요. 다리는 약국 가서 약 사고 뭐 바르고 뭐 이래갖고 버텼고요. 술을 못 먹는 체질인데도 노숙을 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유기견을 또 하나 주워가지고 유기견과 함께 끌어안고 이러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노숙자들의 생활이 여기 아주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나와 있네요. 저도 사랑의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자원 밥퍼 봉사를 하거든요. 밥차가 가서. 그래서 그냥 옆에서 또는 주워들은 이야기로 노숙자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그 생활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적나라하네요. 교회 앞에서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적선이죠. 말이 물건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걸 보면은 노숙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또는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빚이 5억인데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돈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나 봅니다. 어릴 적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나와요. 어릴 때 이제 가난하게 살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노숙자 생활 이야기와 오버랩되면서 IMF 이야기 또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다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상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보 은인의 빵과 우유 대목에서 눈길을 끌게 됩니다. 노숙자 생활을 이제 9개월 정도 합니다. 노숙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몇 번이나 자살을 할 생각을 하면서 개처럼 떠돈돌 세월, 그동안 가장 목말랐던 것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면서 의식을 이제 놓으려고 하는데 유기견을 잃어버리고, 보통 노숙자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면 못 찾는답니다. 잡아먹으니까. 네, 못 찾는 거예요. 정말 유일한 가족, 나를 반겨주고 함께했던 유기견까지 잃어버리고 다리 밑에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엎어져서 며칠을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죽은 듯이 거의 죽음이 다가올 그런 찰나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며 의식을 놓으려는 찰나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몸이 흔들거리는 것을 느끼고 겨우 눈을 떠보니 이 근처에서 고무를 줍고 다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그는 리아카를 저 멀리 세워두고 나에게 봐서 웃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들을 만한 기력은 이미 남아있지 않기에 나는 놔두라는 신호만을 힘없이 보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빨리 일어나라는 것 같았다. 이제 막 잠들어서 죽으려는 나는 기가 찼다. 이제 편히 죽는 것도 방해받는구나 싶어서 짜증이 몰려왔다. 내가 당시 필생의 힘을 모아 웅얼거린 유언은 꺼지라는 내용의 욕설이었다. 그 서글프고 웃긴 욕에도 그는 떠나는 대신 내 귀에 한층 더 크게 말했다. 너 죽어! 너 이 빵 먹어라!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의 시선을 따라 내 손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어느새 곰보빵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나는 모든 생각을 잊고 잠시 그 빵을 바라봤다. 그 일에 정신이 든 건지 나간 건지 몰라도 바싹 마른 입술을 움직이며 나는 어이없는 말을 흘려내고 말았다. 빵만 주면 어떡하냐? 어떻게 먹냐 이 병신아!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도 모를 지경인데 그는 그 말을 듣고 냉큼 리어카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나나 우유를 가져와서 내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마시고 먹으라고. 안 그러면 넌 죽는다고 웃으며. 물 한 모금 못 넘긴 지 오래인 목이 면모금도 채 넘어가지 못하고 아파와서 고개를 돌렸다. 문득 바라보니 그는 날 살피며 웃고 있었다. 외진 곳 탄천 한 귀퉁이에서 나를 위해 리어커를 버려두고 여기까지 내려와 나를 일으킨 바보. 그는 부탁하지도 않은 빵과 바나나 우유를 내가 억지로 건네며 욕을 먹고 있었다. 며칠 동안 나를 지켜보며 겁이 났던 것일까? 걱정이 됐던 것일까? 기껏 힘들게 고물을 주어서는 자신의 식사할지도 모를 빵과 우유를 내게 주고는 욕까지 먹으며 웃고 있는 바보 녀석. 이미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겨우 바나나 우유 몇 모금만 넘겼을 뿐인데 눈물이 펑펑 흘렀다. 내가 흘렸던 눈물, 내가 느꼈던 뜨거움은 아마 그 바보의 사랑만큼이었으리라. 무언가가 폭발한 나는 통곡의 벽처럼 그 녀석을 잡고 이를 악문 채 울었다. 내가 세상을 버렸을 때, 크로노스고 자시고 이 세상은 끝이라며 절망했을 때, 신은 세상에서 가장 제일 낮은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그저 하염없이 울면서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영문을 모르며 웃고 있던 바보는 혼자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나를 둘러매고 리아카의 시더닌 내가 평소 자던 다리 밑으로 데려다 주었다. 울다 지쳐 넋놓고 멍해진 나를 두고 가나 싶더니 가다 말고 다시 돌아와서 내 이불 아래 1,000원짜리 2장을 주고는 웃으며 간다. 그 녀석이 웃고는 저만치 간다. 그날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기적처럼. 그때 만약에 그 정신지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죽었겠죠. 아마 그 친구니까 가까워서 도와줬겠죠. 일반인들은 더럽고 무서워서 다가가지 않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은인들이 나와요. 보쌈집 할머니, 또 왕초 원효대사. 그러니까 보쌈집 할머니는 잘 나갔을 때 자주 갔던 보쌈집이랍니다. 근데 노숙자가 됐을 때 너무너무 보쌈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보쌈 비싸잖아요. 노숙자한테는. 그래서 보쌈집 앞에서 서성이는데 할머니가 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먹으라고. 그리고 미친 듯이 먹었답니다. 2인분은 좋게 될 걸 먹었대요. 돈이 없잖아요. 도망갈까? 이실직고 할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면서 사이다 한 병을 따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5만 원을 꺼내서 주머니에 살며시 넣어주면서 말씀하셨대요. 남자가 와이셔츠가 왜 이게 뭐야? 셔츠를 잘 빨아 입어야 사업 잘 되지. 원래 사업이라면 별일 다 겪는다. 힘내야지.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깨끗이 하고 다녀. 이랬대요. 또 원효대사는 누구냐면 노숙자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종로 3가에 보면 금은방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밥을 다 안 먹고 이렇게 남긴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주워 먹는 거죠. 근데 도저히 못 주워 먹겠더래요. 그때 이제 원효대사라는 별명의 왕초 형님이 주먹밥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피식 웃으면서. 뭉쳐주니 맛있냐? 결국 그 밥들이죠. 남긴 밥들이죠. 자, 이게 무슨 강력한 철학적 체험인가. 이런 얘기예요. 친절하게 가르쳐 준 거죠. 같은 밥인데 뭉치니까 먹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같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인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순재님 책 함께합니다. 이렇게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의 도움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요. 그 이후에 이제 쭉 홍순재님이 도움을 받은 은인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평범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은인 그러면
진짜 뭐 목숨을, 물론 그 정신지체 부부는 목숨을 구했죠. 근데 우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희망을 갖고 용기를 받았던, 그러니까 보쌈집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굉장히 잘 나갔을 때, 전에 되게 잘 나갔을 때 단골집이었는데 노숙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예요. 너무너무 보쌈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보쌈집 앞을 서성이는데 눈치를 채신 거죠, 할머니가. 이 꼬락서니가 영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숙자 같이 생겼으니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보쌈을 먹인 거예요. 또 한 2인분이나 이렇게 먹이고. 근데 이제 홍순재님은 돈이 없으니까 도망갈까 어떡할까 궁리할 때 나타나셔서는 주머니에다 5만 원을 다 이렇게 쥐어주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니 무슨 그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입고 다녀? 와이셔츠 좀 빨아입어야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시 일어서야지.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음식값도 안 받고 보내셨대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 노숙자 생활할 때 종로 3가에는 그 금은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못 비우죠. 금은방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밥을 시켜 먹고요. 또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밥을 많이 남겼나 봐요. 그걸 이제 노숙자들이 먹는데 차마 자기는 못 먹겠더래요. 못 먹고 있는데 원효대사라는 분이 나타나서는 이제 별명이죠. 주먹밥을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주먹밥 안에 뭐 반찬도 들어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러더랍니다. 뭉쳐주니까 맛있냐? 이렇게 같은 거죠. 그때 자기는 깨달았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성가대에 날개 달린 성가대 아저씨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음을 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 이제 책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빚쟁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참여를 하고요. 또 아내에게 또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기 관리인으로 취직을 하죠.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힘든 일인지 몰랐네요. 엄청 힘든 일이군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갚아 나갑니다. 근데 워낙 빚이 많으니까 창업을 좀 해서 목돈을 모아서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죠. 예전에 연애할 때, 연애할 때 아니구나.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이제 예전에는 저거 따다 준다 하면 따준다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준 거예요. 자, 줬다고.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막 이러는 사이에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달렸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별자리를 관측하고 공부할 수 있는 건 어떨까 해서 스마트폰 첨성대라는 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아파트 그 전기관리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틈틈이 준비를 하고요. 또 시아버지래. 아버님 그 창고에서 또 연구를 하고 그래서 청년 창업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게 돼요. 신용불량자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용기를 얻고 그래서 당선이 되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 고마운 이야기를 좀 다 썼어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 그리고 빚도 다 갚고 지금은 본인처럼 어려움에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아이디어를 주는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본인이 이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많이 성장한 이런 창업자들 또 청소년들 이야기가 뒤에 있어요. 믿음을 준 사람, 믿어준 사람 뭐 그런 이야기들 또 열정으로 승부하라 탑 스피커즈의 남희선 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고민하고 돕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의 은인이 되고 내가 또 누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는 거 참 좋죠. 세상에 많은 이들을 돕고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곧 소명인 것 같죠? 사람들의 소망을 연구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그 중에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직업을 창조하고 장점을 창업하라. 전유성 씨, 개그맨 전유성님. 니가 쏟았제라는 카페, 허허벌판 농촌교배를 환상적으로 개조해서요 만든 카페입니다. 니가 쏟았제. 경상도 사투리죠. 너가 쏟았지라는 뜻인데 원래는 울릉도에 코미디 극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했답니다. 그 올라오던 중에 경상북도 청도에 있는 교회를 보고 필이 꽂혀서 그곳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거라 그래요. 청도로서는 때 아닌 복덩어리가 굴러온 거죠. 인구 4만 명에 불과한 도시에 연 방문 인원이 3만 명이 되는 명소를 만든 겁니다. 또 철가방 극장을 만든 거죠. 모양부터 화제죠. 네가 쏟았제 외형이 쏟아진 커피라면 이 철가방 극장 말 그대로 철가방을 모티브로 해서 지었어요. 옆구리에는 커다란 소주병과 짬뽕들의 오브제가 비스듬히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눈을 사로잡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철가방 극장의 내건 기대 또한 가치 또한 기치 또한 참 많은 화제입니다. 관객 20명 이상이면 공연 시간 주문도 가능하고 동네로 개그 배달도 나갑니다. 40석 규모의 소극장이지만 무대는 첨단 장치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일 1회, 주말 3회 공연과 특별 편성 단체 예약 공연이 상시 진행되고 있어요. 연평균 방문 관람 인원 3,000명이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또 진심 어린 경청이 낳은 또 다른 인연, 끌림의 이은순 대표. 에스테틱 업체 프랜차이즈 끌림의 이은순 대표와 이제 식사를 대표가 이제 홍순재님하고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본사로 찾아가서 소박한 갈비탕을 한 그릇 먹으면서 그 대표님의 지난 삶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릴 적에 신문 배달을 하는데 몸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배달을 못하니까 대표님은 작은 합기도 도장에서 작은 힘으로 상대방의 힘이나 물체 힘을 이용해서 신문을 최대 많이 빨리 배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셨다 그래요. 그 위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는 피부관리법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어린 나이에 번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회수하지 못해서 망했답니다. 이분도 이제 노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때였답니다. 자신이 성공을 꿈꾸면서도 실패할 만한 습관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 반복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후로 승승장구했어요. 또 홍수님과 비슷한 아픔을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함께 머리를 맞대어라. 이강천 소장과 오석희 그리고 김재영 형.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이강천 소장님은 스마트폰 첨성대를 개발할 때 도와준 은인분의 한 분인데요. 또 기술 제휴와 회사 매각을 도와준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IMF 전만 해도 잘 나가던 이동통신 대리점을 여러 개 거느린 사장님이셨대요. 공무원인 아내분과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에 갑작스러운 경기 한파로 인해서 돌아온 어음을 막지 못해서 부도를 내고 고소까지 당하게 되는 거죠. 삶의 나라까지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강인한 마음으로 아픔을 딛고 식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대학원에 들어가서 경영 지도사를 취득했고요. 훗날 창업 최고 전문가가 되기까지 이분은 무려 13년을 창업 관련 강의와 코치를 해오신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셨습니다. 이분께서 열매나님 재단과 같이 해오시던 세터민의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카페 창업을 하면서 아버지처럼 사랑해주고 적응할 때까지 보살펴준다면 이들도 남한에 정착하기 쉬울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요. 사선을 넘어서 한국에 먼저 온 고위급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남한에 목숨 걸고 왔으나 아버지는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아이의 사연이 카페 창업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신과 어머니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분노한 아이의 사연을 통해서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술을 숙련시킨다고 해서 정착이 이루어지겠는지 회의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카페밀리, 카페 패밀리를 줄인 거죠. 카페밀리라는 세터민 및 청년 창업자를 돕는 카페를 오픈했답니다. 그에게 감동받은 홍순재님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리스타 심사위원 교육을 받은 후에
카페라떼 그림 과정까지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새터민을 위한 카페를 하면서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도 써놨어요. 은인들이 참 많죠. 아마 이 책에 다 언급하지 않은 은인들도 많을 거예요. 한 번씩 사람들도 우리도 본인의 은인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스토리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글의 뒤편에는요, 부록에는 홍순진 님이 아닌 일반인 분들의 은인 찾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 눈에 띄는 분이 글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손대희. 제가 운영하는 강사 과정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수리하신 분인데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라 그런지 더더욱 반갑게 봤어요. 참 열정적이고 삶을 감사할 줄 알고 총각입니다. 혹시 멋진 총각을, 성실한 총각을 원하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손대희. 장사의 중간은 없어 바닥부터 시작해야지. 장사를 하고 싶다는 일념하에 대학교 4학년 때 대형 할인점 축산 코너 아르바이트에 들어갔다. 공부를 제법 잘했던지라 집안 어른들 어머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던 나였다. 그런 내가 전공을 살리기는커녕 장사를 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니 말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아르바이트. 나 자신에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또 열심히 해서 대형 할인점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 3개월, 보통 1년에서 2년 걸리는데요. 경력직 계약 직원이 됐고요. 또 2년 만에 정규직 경력직 정규 사원이 됐어요. 많은 동료 직원과 상사들에게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이전에 검사한 건강검진 결과에 간염 판정이 나왔다. 식품을 파는 곳에서 간염이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앞만 보고 뛰어온 나였다. 그들에게 이제 내가 틀리지 않았어요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다 끝난 건가 하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 나의 사수였던 김일용 주임, 이 부점장님과 점장님을 설득해서 3개월의 시간을 얻어냈다. 원래라면 바로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주임님의 설득으로 조금의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날부터 주임님과의 간염 치료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인터넷과 병원 등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 알아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했다. 물론 매장에서는 거의 일을 하지 않았다. 간염이라는 병,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다시 돌리기 어려운 병이었다. 3개월 만에 나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해냈다. 눈물 흘렸던 김일용 주임님을 보며 슬프면서도 행복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때부터 나에게 항상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고 응원해주던 김일용 주임님,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네. 이 책을요, 꼭 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살만한 곳에 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은인입니다. 홍순재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